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끝내 돌아오지 못한 남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억울한 공사비용.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오늘은 형사소송에 대해서 좀 폭넓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형사소송을 보면요, 뭐 항소, 상고, 상소 등 비슷한 용어들이 참 많은데요. 이 각각의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1심 판결에 대해서 2심 법원에다가 불복을 하는 절차를 항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2심 법원에 있는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대법원에다 이제 불복을 신청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상소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서 항소랑 이제 비슷한 용어로 항고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항소라는 것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이라면은 항고라는 것은 그 판결 전에 있었던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네. 그렇다면 상소는 소송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당연히 피고인도 포함되지만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또 직계 친족이나 형제 자매도 포함되고요. 또 이제 원심 법원에서 이 대리를 맡았던 대리인이나 또 그 변호인도 이 상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 자매나 아까 말씀드렸던 원심의 대리인이나 이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상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에 반해서 이 상소를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소 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구술이라는 것은 법정에 나와서 항소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서면으로 진행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또한 이 상속장은 상소의 이제 대상이 판결을 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말은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났으면 1심에다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중앙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이 항소는 이 똑같은 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다가 하고요. 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이 항소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은 이제 모두 대법원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럼 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항소 또는 이제 상고의 제기 기간은 판결이 이루어진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안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송달일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있지만 이거랑 무관하게 이 7일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주의할 것은 이 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이나 또 이제 토요일 같은 휴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을 다 포함한 7일 안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이 제기 기간 마지막 날이 만약에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그다음에 토요일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소는 이 상소장이 상고 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만약에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도달 날짜가 소인은 그 제출 기간 전에 찍혔지만 법원에 도착한 날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은 이것은 적법하게 제기가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기간까지 고려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반드시 도달하는 기간을 고려를 해서 제출하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교도소 또는 이제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들이 문제일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같은 사람들에게 제출을 한 때에 이미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만 제출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법원에 도달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럼 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만 제출하면 끝인 건가요? 아닙니다. 상소장이라는 것은 보통 자기가 상소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뿐이고 네. 상소의 이유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상소 이유서를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소를 받은 원심 법원은 이 상소 기록을 상고 법원에다가 송부를 하게 되고 이 상소 법원은 기록을 접수하였다는 것을 이 상소인한테 이제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상소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그 상소의 이유를 반드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서가 제출이 없으면은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이 상소 자체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기각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상고 기각이라고 하고, 항소 또는 상고 기각이라고 말하고요. 네. 따라서 이제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항소 이유 등을 미리 기재를 해갖고 보통 많이 보내게 되면은 이런 불이익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도소나 뭐 구치소에 있으신 분들은 교도소장, 구치소장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 상소 이유서도 동일하게 그때로부터 이미 접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이유서 제출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항소나 상고 사유는 자유롭게 작성해도 될까요? 일단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아니면 양형 자체가 너무 과중하다 이런 이유로 자유롭게 항소 이유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은 양형을 가지고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사는 이제 상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상소를 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형사소송 과정 중에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과정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구속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피의자가 범죄를 일으켰다라는 의심의 정황이 확실하게 존재해야 하고 이거에다가 더해서 일정 주거가 없다든지 또 이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든지 즉 도주의 염려 우려가 있거나 또는 이 피의자가 만약에 외부에 돌아다니게 되면은 본인한테 불리한 증거를 다 멸각시킬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이제 청구를 하여서 영장을 받게 됩니다. 네. 검사만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사법 경찰관들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검찰한테 이 구속 영장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장 신청을 받은 검사가 관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함으로써 동일하게 구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원칙적으로는 영장을 제시해야지만 이 구속이 이루어지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런 영장이 없이 체포나 이제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현행범 체포나 구속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수사기관에서 긴급 체포를 하거나 또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이제 구속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체포를 한 때로부터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판사한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 안에 청구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게 되나요? 집행유예란 일단은 형을 이제 선고를 하긴 하지만 네.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이제 미뤄두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를 하게 되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라는 걸 상실하게 돼서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거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때만 집행이 유예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요건 하나에다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지만 집행 유예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1년 이상 또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만 집행 유예를 선고를 해줍니다. 다만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에는 3년의 기간 안에서는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보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보석이라는 것은 일정한 보증금을 이제 법원에다 맡기고서는 구속 집행을 정지를 하고 사회로 다시 나오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피고인한테만 허락이 되는 제도고요.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한테는 이런 보석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보석 제도는 단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보석을 한다 그래 갖고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구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이제 변호사랑 또 유기적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제도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구속 자체가 원칙이 아니다 보니까 구속과 이제 동일한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법원은 보석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법원은 이제 보석 청구가 없더라도 건강상 이유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직권으로 이제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석허가 예외 사유도 이렇게 화면으로 정의돼서 나오고 있네요. 6가지 이렇게 네, 이유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 전에 상담자분께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네, 상담해 주신 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지금 운전하고 계신 차량인 거죠. 차가 상당히 밀집된 상황에서 차간 간격이 좁아 보이긴 합니다. 계속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측에서 지나던 차량이 멈춰서 이제 사고가 났다고 앞 차량 차주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전화 연결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저기가
제가 워낙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네. 평상시에는 저기가 차가 별로 없어서 바로 우회전을 하는데 그날따라 차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1차선으로 다 들어갔는데 1차선은 비팅차선이라 어쩔 수 없이 보니까 앞에 움직이는 차들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깜빡이 켜고 우회전 뛰어들긴 하는데 그 뒷차가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차선은 비팅차선이니까 제가 가로막고 있으면 1차선 비팅차량이 수용을 못하니까 뛰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짧게 뛰어들게 했는데 그 젊은 총각이 이제는 저한테 감정이 상했었는지 어쩌는지 저는 본인도 못 느끼고 저도 못 느꼈는데 앞차를 세우더니 저 차가 내 차를 박았다, 내 블랙박스에 찍혔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느끼고 본인도 못 느꼈는데 무슨 접촉이 있었겠냐. 저도 블랙박스에 있으니까 확인하겠다는데 일단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 전화번호를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전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딱 사진 하나 보내면서 박으셨네요 하고. 네. 그러니까 우측 사고가 있었다고 알려주시는 우측 차량하고 어떤 그 상황이 있었던 거긴 하네요. 이제는 네네. 두 분은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뛰어들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네네. 제가 뛰어들기를 했는데 그분이 창문을 열고 저한테 좀 욕을 하길래 저도 감정이 상해서 고맙다고 깜빡깜빡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사고가 났다고 앞 차량에게 예. 확인을 하셨고 또 앞 본인 블랙박스에 차량도 찍혔다. 네, 앞 차량도 이제 연락을 주셔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신 상황이시군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판결까지 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는 어쨌든 간에 보험회사에다가 며칠 있다가 접수를 했었고 네. 경찰관한테도 갔었어요. 근데 경찰관이 그 블랙박스를 보면서 자기도 어디서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접촉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서 살짝 차가 흔들리는 것 같긴 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좀 감정싸움이 이제 있긴 했었어요. 엄마한테까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지금 보험사에서는 이미 돈을 다 지급하신 상황이신 거죠? 저는 네. 왜냐면 인정을 못했어요. 본인도 못 느끼고 저도 못 느껴서 인정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보류 상태라고 했는데 네. 작년 12월 말일쯤에 대물 담당자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해가 가기 전에 이거를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 저는 그거 인정 못한다. 네. 본인도 못 느끼고 저도 못 느꼈는데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사고가 났다 접촉사고가 있다 쳐도 만약에 진짜 접촉사고가 있어서 차가 훼손이 됐으면 바로 공업사에 들어가서 수리하는 게 맞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공업사에 들어가서 수리를 했고 그리고 사진이 제가 전화번호를 주고 제가 유관상으로 봤던 차는 멀쩡했었고 또 근데 문자로다가 차 박으셨네 하고 보낸 거랑 또 수리 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제가 보험사에 요청했어요. 수리 전에 찍은 사진 좀 보내달라 했는데 또 그 사진하고는 또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인정을 못하니까 그쪽에서 저한테 위자료를 청구를 했어요. 저 때문에 뭐 정신적인 뭐 저기 하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건 좀 사기 같다 싶어서 보험감독에다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이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가 어디냐 그쪽에서 대응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가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에다가 전체 자료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폐쇄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폐쇄라는 소리를 듣고 저 진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여러모로 참 억울하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옆에 정석한 변호사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우선은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이게 소송 자체가 직접 하신 건 아니고 보험사와 이 피해 차량이라고 하시는 분이랑 사이에서 이제 소송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분은 저한테 소송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인정을 못하고
그 안에 감정싸움이 있었는데 예. 본인이랑 저랑 주고받은 거 그거 엄마한테까지 전화 와가지고 엄마한테까지 저도 이거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저는 박으셨네요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저쪽도 본인도 못 느끼고 저도 못 느꼈는데 뭐 블랙박스가 있는데 무슨 그럴 일이 있겠어 하고 안심하고 전화번호를 주는데 딱 문자 온 게 박으셨네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 확인하기 전이라서 저는 지금 아직 제 블랙박스 확인하기 전인데 박으셨다 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냐. 본인도 못 느끼고 저도 못 느꼈는데 박으셨다 하는 표현은 너무 과하다. 저 블랙박스 하기 전이니까 제가 블랙박스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겠다. 했는데 저는 블랙박스를 모바일로 확인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접촉한 건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 상황 자체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를 했고, 일단은 재판이 진행됐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재판이 근데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소리를 키면 안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전화 상담 연결 중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키우면 더 안 들리실 거예요. 네네네. 네네네. 네.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예,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소송을 하셨을 때 그 소송 당사자가 보험사랑 상대방이었던 거죠? 아니요, 그분이 소송을 한 거는 예. 저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에서 이미 감정싸움이 있었는데 마치 자기만 피해자인 거 마냥 저한테 위자료를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이 어느 날 날라온 거예요. 근데 위자료를 이제 직접 싸우시게 된 거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소장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금융감독원에다 전화를 했던 거죠. 근데 근데 사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제가 확인했었을 때 이제 이의 제기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은 지금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네. 항소심은 진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제가 보험회사에다가 예. 그렇게 퇴소라는 소리도 있고 면담연수를 너무 화나고 억울한 거예요. 진짜 다치기라도 했으면 제가 잘못했고 제가 가수이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본인도 못 느끼고 저도 못 느꼈는데 그게 퇴소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쪽에다 고객센터도 전화 걸고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2차로다가 도배할 마음 없고 오히려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30년 동안 이 일에 종사를 했는데 이런 것으로다가 재판까지 간 게 두 건인데 재신가도 폐가하더라 이러고 이러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재판 진행하셨을 때 제출했던 증거는 방금 보여주셨던 블랙박스 이런 거 위주로만 제출하신 건가요? 근데요 정말 하나는 게 이제는 대인 담당자가 통화했을 때는 이제 뭐 서로 간에 감정 싸움 한 거고 먼저 그 엄마께서 저한테 먼저 욕을 심하게 한 건 엄마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패스했다 그러고 또 다른 분이 제가 고객센터에다 전화 걸어서 다른 분이 저한테 통화했을 때는 그분은 제 자료를 다 판사님이 제 자료를 다 꼼꼼하게 확인했으면 절대로 이 일이 패스할 일은 아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제출을 안 했대요. 불리할까봐. 그래서 그러면은 상대방 블랙박스는 확인하셨냐 그랬더니 저희가 자기네가 요구를 해도 상대방에서 그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면은 요구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재판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를 받아낼 방법은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 아마 소송 진행 중에 그 보험사에서 좀 약간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각 차량의 크기와 이제 규모 같은 거를 특정을 해갖고 실제 블랙박스상 보이는 위치에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정에서는 보험사를 패소를 하고 상대방 이야기가 맞다라고 이제 해서 손해배상을 이제 200만 원을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제가 계속 여쭤봤던 게 결국에는 항소 제기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항소를 사실 하면은 이게
보여주셨던 영상 자체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검증을 해갖고 실제로 접촉이 없었다라고 가는 과정을 항소해서 다투셔야 됐는데, 문제는 지금 2심 제기를 전혀 하지 않고 14일이 아마 경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게 지금 확정이 되어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이제 민사적으로는 이거를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제 재심 제도라는 게 있기는 한데, 이 민사에서의 재심이라는 것은 이제 뭐 재판부 구성이 위법하게 구성이 되었다던가, 뭐 이전 재판 자체가 아예 성립을 못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제출해야 될 증거가 좀 미비를 했다던가, 좀 주장 자체가 좀 부정확했다던가 이런 상황만으로는 민사적으로는 재심을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시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듣기로 이제 상대방을 고소를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여쭤보셨던 것 같던데요. 근데 이제 고소 자체는 이제 적용 가능한 법은 있는데,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조금 미지수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보험 사기로 고소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때 주장하셔야 되는 내용은 피해 차량 운전자는 이제 발생하지도 않은 보험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허위로 이제 보험금을 받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사소송에서 지금 확정이 났잖아요. 그 민사소송에서 확정난 판결문은 그 자체로 이제 강한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도 이미 이제 이 부분을 다투지 않고 이미 보험금까지 지급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정들이 이제 종합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보험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할 여지가 좀 강한 것 같아서, 이 고소를 할 수 있을지도 조금 미지수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 근데 부분, 저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요. 예, 전에 그 보험회사 담당 그 말씀하시기를, 근데 대물을 제가 인정을 안 하고 못 한다고 지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작년 11월 달에 이미 대물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이미 지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사랑은 이제 다투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예, 보험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200만 원이면 상당 부분 사실 이제 상담자님한테는 큰 금액이지만 법원 차원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 판결로서 다투기보다는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정 부분은 뭐 보전을 받으실 수 있을지언정 2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판결 받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다만 이제 그 200만 원은 제가 지급한 건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다만 이제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 인해 갖고 발생하는 뭐 보험 할증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보험사랑은 다투실 방법은 있긴 해요. 지금은. 근데 저기요, 저는 그때 또 저는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 상대방도 그렇지만, 저는 사실 보험사한테서 하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 접수 번호가 있고, 그 진행 과정을 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데, 그리고 어떻게 처리돼서 얼마를 지급했다라고 저한테 알려줘야 저는 계약자니까 그걸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한 번도 그런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류 같은 것들을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미비를 했고, 결국에는 보험 당사자인의 의견에 충실히 반영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을 해서 패소까지 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 전문가랑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소송이나 조정 신청 같은 것들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상담자분, 수고하세요. 네, 잠도 못 주무실 만큼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음 잘 사실 추스리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63년생인데 살면서 네. 이렇게까지 자괴감 빠진 건 처음이에요. 네,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상담자분께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상담자님 사정은 이제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상 결국에는 다투려고 하면은 그 상소 제기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민사적으로 그 가해 차량이랑 다툴 방법은 없어지게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가 만약에 할증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억울한 부분이니까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거나 뭐 조정을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우회적인 방법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법정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들었을 때 판단에 필요한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0대 때부터 회사 일에만 매진하던 남편은 올해 그토록 고대하던 간부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3개월 전 회사 단합대회로 등산을 가게 됐는데요. 일만 하느라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남편은 오랫동안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 평소 등산을 잘 가진 않았지만 전 직원이 가는 행사고 또 간부를 맡고 있어 빠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날까지 야근을 하고 아침 일찍 가는 일정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행사 당일 힘들게 산행을 마친 남편은 그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쓰러졌고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게 되니 정말 허망하기도 했지만 든든한 자식들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결혼 후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던 저는 당장의 생활비부터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산재 신청부터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회사 업무 중 사망을 했으니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행사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회사가 주최한 등산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건데 산재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그렇게 납득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공단에서는 어쨌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행사가 끝난 후에 고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원인이 돼서 사망한 것이지 행사가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고인이 평소 아무런 질병도 앓지 않았다면 또는 뭐 산행 도중에 심장마비가 발생했다면 뭐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네,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없거나 산행 도중에 만약에 쓰러졌다고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이를 인정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상담자께서는 이제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재심 청구입니다.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은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은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인 이 재심사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심사를 청구를 한다고 해서 기존 불인정 입장이 쉽게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또는 재심사가 끝난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출퇴근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식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어떨까요? 일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제 시행령을 확인해 보면 회식과 같이 회사 행사에서도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긴 한데요. 이 시행령 30조를 확인해 보면은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또 각 호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사업주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참가 자체를 지시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지면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과 같이 회사 행사에 참여해서 사망을 하였다면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원은 산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럼 어떤 점들을 중요시하고 있나요? 일단 우리 법원은 첫 번째로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그다음에 목적, 내용, 참가 인원, 강제성과 비용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한 다음에요. 그 행사에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 지배력을 하고 있었는지, 관리하에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근로자가 행사를 하던 중간이나 아니면 행사가 끝난 후에 귀가를 하면서 그 순리적인 경로에서 혹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분의 사망으로 당장의 생활조차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만약 남편분이 재판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게 된다면 상담자께서는 유족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유족보상 연금액은 기본 금액이랑 가산 금액이라는 것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네. 우선은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연금 기초 연액이라고 해가지고 근로자분께서 평균 임금의 365일을 곱한 금액을 먼저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금액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급여 기초 연액의 47% 정도를 상정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산 금액이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는 유족 보상 수급권자 및 이제 근로자가 사망 당시에 생계를 같이 했던 가족분들의 한 사람당 급여 기초 연액의 5% 정도를 합산을 한 금액을 포함시켜서 가산 금액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합산 금액은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 기초 연액의 20%까지를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족 급여 외에도 장례비도 이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례비도 같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장례비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사실 혼인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사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족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근로자 및 이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했던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보니까 사실혼 배우자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 회사가 직원들에게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해서 다소 무리하게 산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그 부수적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가 이 위반을 했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은 이를 곧 불법 행위다 또는 채무불이행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경합해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무엇을 하였는지를 입증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부담해야 되는 비중을 낮출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또 이제 이를 제기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사안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행사가 끝난 후에 사고를 당한 경우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부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송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0살 여대생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매일 술을 드셨어요. 이른 나이에 회사에서 쫓겨나듯이 퇴직을 하고 일용직 근무를 전전하셨는데요. 집에 돌아오면 늘 소주를 여러 병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다툼이 잦아졌고 두 분은 매일 싸웠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집을 나갔고 저는 그 이후로 쭉 아버지와 살고 있어요. 술 마시는 걸 제재하려다가 아버지에게 맞은 적도 여러 번입니다. 폭언은 일상이었고요. 그렇게 버티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와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대학을 왜 가냐는 둥, 나가서 돈 벌어 오라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취방에 찾아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문을 안 열어줬더니 현관문을 발로 차서 집주인이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와 안 산 지는 오래됐지만 아버지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아버지 생신이어서 큰맘 먹고 집에 갔다가 또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또 여러 차례 맞아야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아버지의 욕설과 폭력, 이제 더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아예 연락을 끊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또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렇게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제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만이 아니라 사실 부모에 의한 또는 반대로 또 자녀에 의한 가정폭력도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녀가 부모님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거나 심각하게는 살해까지 가는 사건도 있었죠. 이런 경우 존속폭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우리나라 형법에는 존속폭행이나 상해, 또 존속살해와 같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폭행이나 상해, 살해를 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존속 폭행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뭐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아동학대법을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이제 형법상 이거를 정확하게 존속 폭행이라고 칭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제 이게 존속 범죄 폐지론의 큰 이유 중 하나로 네. 손꼽히고 있기도 한데요. 네. 자녀가 이제 부모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상에는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속 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별도로 가정폭력 처벌법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범위를 이제 직계, 존속 또 비속 관계까지 넓게 보고 있고 이 법 3조에 보시면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보다 이걸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가 만약에 미성년자라면은 아동학대 처벌법이 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법적으로 인연을 끊을 수는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출생으로 인해서 형성된 부모-자식 관계는 법적으로 이제 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평소 아버지가 자취방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했을 때 이 부모를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처벌법도 그렇고 아동학대 처벌법도 그렇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 청구에 따른 임시조치, 또 긴급 임시조치, 또 법원에서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을 통해 갖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호 조치 내용 안에는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미 그 가해자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주거나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서 퇴거를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또한 전기통신, 우리 핸드폰 같은 걸 이용해 갖고 연락을 취한다거나 접근하려는 시도 자체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해자가 필요하다면은 의료기관이나 또는 유치장, 구치소 같은 데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상담자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처 방법을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에 파손된 물건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파손된 물건에 대한 증거들을 사진 촬영을 통해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가정폭력 하시는 아버지가 어떤 언성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녹음을 해 두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맞으셨다면은 폭행에 대한 증거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는 뭐 증거 사진이나 진단서 같은 걸 첨부하신다든지 아니면 경찰한테 신고를 하셔갖고 그 신고 내역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 은퇴한 60대입니다.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 올 초 오피스텔 한 채를 매수했습니다.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를 보태려고 했죠. 계약 당시 임차인이 있었는데요. 임차인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다행히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새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 갑자기 월세 계약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전 세입자가 짐을 빼고 보니 집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투룸인데 얼마나 안 좋을까 싶어 빈집을 확인하러 가봤더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벽이며 방바닥 곳곳에 곰팡이 핀 흔적이 상당했고요. 화장실 수전과 변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타일도 여러 군데 깨져 있어서 화장실 공사를 새로 할 수준이었죠. 업자를 불러서 집을 함께 봤는데 베란다 천장 누수도 있어서 공사가 커지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 전 임차인에게 연락했더니 본인도 불편했지만 곧 계약이 만료라서 그대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부주의로 그런 건 절대 없다면서 자신이 배상할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 집주인 역시 모르는 사실이라면서 시큰둥한 반응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큰돈이 들어가게 생겨서 화가 납니다. 진짜 전부 다 제 돈을 들여서 고쳐야 하는 게 맞나요? 제대로 집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한 제 잘못인 걸까요? 게다가 새 임차인은 예정된 날짜에 이사를 못하니 호텔과 이삿짐 센터에 집 맡겨두는 비용까지 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줘야 하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답답하시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집 상태를 제대로 꼼꼼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기가 쉽지만은 않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상태 확인을 꼭 꼼꼼히 하고 거래를 하라고 조언을 드리기는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미 거주자가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제대로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전 임차인은 뭐 본인도 살면서 불편했다, 다 감수하고 살았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전 임차인 분한테 임차 기간 중에 그 이전 임대인이죠. 전 집주인한테 하자 관련해서 불편을 호소했던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리 또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변기나 화장실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까지 감수해서 살았다는 건 좀 경험치상 그러니까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전 집주인한테 하자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언급을 했을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관리사무소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관리사무소에 이런 부분에서 수선 유지비를 제출한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받은 기록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인근 주민들로부터도 이 집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진술서 같은 것을 확보해서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방법은 좀 간접적인 방법이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거래 전에 있었다는 부분이 사진과 같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면 자체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현재 오피스텔 주인인 상담자가 이 공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를 보시면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매수인이 이 하자를 알고 난 다음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하자 담보 책임을 매도인한테 묻게 되면은 매도인은 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를 할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책임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서 실물 확인 등 거래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실이 인정이 되게 되면 손해배상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거나 손해배상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담자분께서 공사비용 전부를 직접 부담하셔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새 임차인은 호텔 비용과 짐 보관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또 물어줘야 될까요? 일단은 물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손해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갖고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과실의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비나 짐 보관비 같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피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전 집주인, 그 매도인한테 하자담보 책임을 물으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석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